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된 영어 6강 중에서 두 번째 파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강 대립으로 보기를 보고 작품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선지 판단하는 방법 읽어봅시다. 이번에 볼 시는 김영란의 청명이라는 시입니다. 자, 청명 말고 깨끗하다, 맑은 하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것 같은 그죠? 자, 그러면 보기를 봅시다. 자연은 시인에게 상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왔다. 그중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학은 뭡니까? 자연, 인간, 동물,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태학적 입장이라고 하죠.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계 구성원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은 모든 생태계가 구성원을 평등한 존재로 보는 존재에서 출발하여 서로 교감, 소통하고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로 나아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로 인식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는 자연의 근원적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하나의 생태계 공동체로 본다라고 했었어서 이 화자는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을 공존의 관계, 교감의 관계, 소통의 관계, 유대감이 있는 관계로 보는 생태학적 상상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르르 가을 아침 치어진 청명을 마신다. 자, 여기서 치어진 이란 것은 치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넋이 빠진 이런 뜻이겠죠. 치한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그러면 화자는 지금 후루루 이 소리를 냈는데 이 소리는 뭐야? 청명을 마시는 소리겠네요.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숯불이 후루루 벌레가 후루루 이것도 음성상징어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젖어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나간다 라고 했었다면 앞에 있는 호르르는 화자가 청명, 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 소리고 뒤에 오는 호르는 숯불이 벌레가 젖어드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이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화자는 지금 청명을 마시고 있어요. 청명을 마시면서 거닐면 숯불이 후루루 벌레가 후루루 내 머릿속 가슴 속을 젖어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나간다. 그러니까 뭐야?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 벌레가 숯불이 내 몸으로 들어왔다 나간다.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과의 일체감 조화라고 했죠. 그래서 이 화자는 이런 자연물이나 벌레 이런 것들을 다 생태학적 관점으로 봐서 일체감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또 표현법 뭐냐면 네 수풀이 흐르르 벌레가 흐르르 해가지고 뭐야 대구법이죠. 대구법은 뭡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돼서 여기서 반복돼서 대구법 일단 보여줄 수 있고 대구법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청명을 마신다. 이거죠. 공기를 마시는 것을 청명을 마신다. 공기를 마신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공기를 마시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줄게요. 공기와 호흡하는 모습 시각적으로 보여줬고 내가 이렇게 공기를 마시니까 손끝, 발끝으로 뭐가 숲풀과 벌레가 젖어 들었다가 새어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숲풀이 사실은 벌레가 사실 내 몸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자연과 일체되는 모습을 조화로운 모습을
감각, 즉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서 수상의 감각화 혹은 구체화라는 표현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일련에서는 청명과 하나 되는, 자연과 하나 되는 화자의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봅시다. 온 살결 털어 끝은 모두 눈요입이다. 그러니까 온 살결은 나의 온몸은 모두 눈요입이며 나는 숯불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청명에 가장 곱지 못한 노래꾼이다. 그러니까 이 아침 이 맑은 공기를 노래한다. 노래한다는 것은 이 아침 공기를 즐긴다. 이런 얘기겠죠. 온몸이 눈과 입이 되어서 숲풀과 벌레와 고향 교감한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또 나는 숲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통사구조 반복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대구법. 그렇죠. 일단 통사구조가 연달아 나오는 대구법이라는 거죠. 또 하나, 나도 이 아침을 즐기는데, 즐겨서 노래하는데 가장 곱지 못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겸손의 표현도 될 거고, 부끄러움의 표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 되는 화자의 모습 같고요. 3년 한번 볼까요? 숲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이다. 밤새워 빨고도 이들은 남는다. 남았거든 말이구나. 나는 이 청명에도 줄이다. 뭐가 줄여요? 배고프다는 얘기죠. 뭐를 더 먹고 싶어요? 이슬을요. 자, 숲풀과 벌레는 밤새워 이슬을 먹고도 이슬이 남는데 나는 이슬이 부족해. 방에 문을 닫고 벽을 위해 숨쉬지 않으며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아직도 이슬에 굶주린 이유가 나오네요. 그 이유는 뭐요? 방에 문을 닫고도 벽을 향해 숨쉬었기 때문이다. 숨쉬지 않았다, 숨쉬었다.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 자연을 빈지를 살았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에 화자는 자연과 교감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서리법을 통해 강조하고요. 햇발을 처음 쏟아오아 청명은 갑자기 의리의리한 관을 쓴다. 자, 그러니까 청명이 햇발을 받아 관을 쓴다. 그러니까 해가 떴다는 얘긴데요. 이 아침에 아침이었는데 해가 쏟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가 보입니다. 시간의 경과 이제 낮이 되었다. 시간의 경과 맨 아침에 매 1년에서 처음에 아침이 되어져요. 그래서 몇 살을 쏟았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고요. 그때 그 토록하고 동백 하나는 빠지나니 자 언제 동백이 토록하고 빠져요? 그러니까 동백꽃, 동백나무 이런 거에서 어떤 알맹이, 즉 열매가 빠지는데 언제요? 낮에. 햇발을 쓴 낮에 동백 하나를 떨어졌어요. 오, 그 딥밤, 그 고요한 한밤에 하늘을 돋는 별살의 흐름이 정했다. 자, 그 의리의리한 관을 쓴다. 낮이 되었어요. 그때 초록은 떨어지는 소리. 하고 동백 하나는 떨어졌다. 동백 하나를 빠졌다. 그래서 여기서 동백은 뭘까요? 그 고요하니까 햇살의 모습을 비유한 거네요. 햇살의 모습을 동백 하나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동백 하나의 원관념은 햇살 모습을 햇살, 그 밝은 햇살. 그래서 그 빛난, 그 고요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난, 그 고요한 부분이 그 동백 하나의 햇살임을 알 수 있었어요.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적었다. 그러니까 이 별빛과 햇빛을 동일시하였다. 그렇게 둘 다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온 소리의 앞소리로 온 빛깔의 비롯이라.
이 청명의 폭은 치어진 내 마음. 여기 또 대부법이 사용됐네요. 그렇죠? 온 소리 앞소리 온 빛깔이 비롯이라. 그러면 온 소리는 청각이고 온 빛깔이 시각인데 무엇이 온 소리 앞소리고 온 빛깔이 비롯일까요? 온 빛깔의 시작일까요? 자, 이 청명의 폭은 치어진 내 마음. 아, 이 청명. 그렇죠. 이 맑은 하늘에는 온 소리고 온 빛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청명의 폭은 치어진 내 마음은 뭐, 이 청명 때문에 포근해진 내 마음은 있죠.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시행의 주제를 압축한 시행이 되겠다.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어. 그게 고향이 뭔데요? 바로 청명이죠. 이거는요.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찾았어. 내 집은 뭐예요? 청명. 그래서 자연과 교감하는 하자의 정서 태도를 느낄 수 있는데, 자, 여기도 또 대문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 만족감이 드러나 있네요. 그래서 이 청명은 마치 고향과도 같고 내 집과도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고요. 전체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청명을 아침 일찍 보면서 만족하고 자연과 교감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고요. 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정서, 만족, 따스함, 취함, 시어에 나왔죠. 태도는 자연을 일찬하고 있는 거고요. 주제는 청명에 취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교감하는 모습을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게 통사구조의 반복, 결국 다 운율을 형성하죠.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서리법 또 있고 호르르 이런 음성 상정을 통해서 이 자연의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했고요. 자신이 이 청명을 마시는 모습도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다라 단정적 어조, 절어했다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이 자연의 아름다운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가에서 화자가 가는 청명이 될 겁니다. 온 살결 버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대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간의 교감을 드러낸다. 맞죠? 왜? 거기에서 그렇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가에서 화자가 숲풀의 정과 벌레의 얘기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의 의미 맞죠? 네, 거기에서 그렇다고 했고요. 가에서 화자가 숲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되었다고 한 것은 자연과 인간의 유대감, 맞죠? 유대감 보인다고 했습니다. 맞는 거고. 18번.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하늘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햇살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 햇살의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은 밤의 별을 떠올렸어요.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보여주고 여기서 뭐가 쓰였나요? 자, 생명의 탄생이라는 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생명의 탄생이 아니고 햇살의 아름다움, 무엇과는 별빛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생명의 탄생이 부적절한 말이고요. 그 다음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 앞소리와 온 빛깔의 비롯이라고 쓰는 것은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했고요. 다음 시 볼게요. 다음 시는 오기원의 하늘과 돌멩이라는 시인데 여기는 학습 활동으로 보기가 제시이 되었네요. 자, 얘도 이제 작품에 대한 힌트가 될 거예요. 하늘과 돌멩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 그죠? 사물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라고 한대요. 각 면의 서술어에 접목하여 이 시에 나누는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여 상상해자. 자,
3을 담쟁이 동물에 대해서 고정관념은 뭐냐? 담쟁이 동물은 벽에 붙어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서술어 이 시에서 어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뒤집은 거죠.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무엇에 엎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새는 고정관념이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는 것이고 이 화자는 뭐라고요? 눌려라고 했다는 거여서 고정관념을 뒤집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네요. 그 다음에 들찔레의 꽃이 떨어진다. 들찔레라고 했는데 고정관념은 들찔레의 꽃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버린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이죠.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시의 화자는 얹힌다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관점 맞고요. 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있다라고 고정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모래가 바위를 끌어올려라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여서 이 시는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시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었으니까 그 힌트로 한번 써봅시다.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엎혀. 그죠? 이게 고정관념을 깬 서술어네요. 담쟁이 덩굴이 공기에 엎였대요. 그러면 밑에 공기가 있고 이 위에 있는 게 담쟁이 덩굴이다. 담쟁이 덩굴은 공기에 엎여 있다.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가 푸른 하늘에 눌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들찔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바라보며 빈자리를 만들고 있다.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의 노래와 물론 도민이 하늘에 얹힌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봤네요.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린다 라고 새로운 시각으로 봤고요. 자기 몸을 놓아줍니다. 바위를 놓아준다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화자는 자연물을 독특한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정서는 만족감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뭐뭐한다, 단정적어도 그 다음에 뭐뭐한다 하면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죠. 이런 태도를 뭐라고요? 관조적 태도예요.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고 이런 것을 뭐라고요? 관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연에 대한 통찰 및 관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표현법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1례만 보니까 담쟁이 덩굴이 시적 대상이네요. 담쟁이 덩굴은 공기에 엎여 있다. 그래서 대성적 발상이라고 거기에서 이야기했고요. 대상적 발상을 통해서 자연물을 관찰하고 있어요. 관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를 바라봤습니다. 새는 푸른 하늘에 눌려있다고 했어요. 역시 개성적 관찰이고. 자, 그리고 담쟁이가 공기에 엎혀 이동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해요? 담쟁이가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엎혀서 이동한다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해요? 수상이 입체화라고 하죠. 추상적이야 보이지 않는 건데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추상의 구체와 표현하고 있고 새가 푸른 하늘에 눌려 납작하게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는 의법이라고는 해줬고 경쟁이가 이동한다. 여기는 화리법이라는 말은 맞거든요. 그 다음에 별질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역시 화리법. 사방이 몸을 비워놓는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 이런 돌멩이를 얹힌다. 그래서 길현 모래가 발을 들어오며 자기 몸 위에 놓아두었다. 여기는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각 연에 자연물을 하나씩 병치하여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징 1. 자연물을 병치하여 시상을 전개한다는 것.
그리고 모두 다 개성적인 발상이죠. 그다음에 특징이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네, 서정입니다. 서정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진술을 배제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대상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담쟁이 등등, 새, 들, 찔레, 하늘, 모래 등으로 뭐야? 시선이 이동하고 있죠.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 뭐뭐하고 있다라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면 어떤 느낌이고요? 생동감이 들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생동감 부여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심이 굉장히 개성적인 발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굉장히 서정적인 객관적인 관찰이 객관적이지 않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시를